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평론하는 크리에이티버 전찬일입니다. 역사학자 이덕일과 영화평론가 크리에이티버를 자처하는 영화평론가 전찬일이 함께하는 전찬일 이덕일의 종횡무진 영화와 역사를 탐하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최근 화제작이죠. 재미교포 감독 리 아이작 정의 미나리를 통해서 한국인 디아스포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함께 저랑 진행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역사학자죠. 이덕일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덕일입니다. 네. 오늘 뭐 제가 처음으로 영화계에 데뷔한다 이럴까요? 오늘 영화까지 뭐 하게 됐는데 앞으로 뭐 영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화를 어릴 때부터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뭐 이야기할 테니까 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덕일 소장과 저는 올해가 소해죠. 소띠 동갑입니다. 우리는 뒤늦게 작년 7월에 만났는데 평상시에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이덕일 소장과 함께 영화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역사를 짚어보고 또 역사를 영화에서 어떻게 다루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그것도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는 평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술 한잔 하면서 제안을 했더니 흔쾌히 우리 이덕일 소장이 받아들여줘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개무량하고요. 최근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SBS에서 방영되던 드라마 조선 구마사가 겨우 2회 방영이 되고 나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에 방송이 폐지됐습니다. 자, 평상시에 이제 역사와 영화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조선 구마사 사태를 보면서 우리 역사학자 이덕일 소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진단해 주시고 나아가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 드라마건 영화건 의뢰 벌어지기 마련은 역사 왜곡에 관련된 어떤 이덕일 소장의 의견을 한번 좀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전 영화 TV 드라마고 네. 기본적으로는 창작으로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창작은 전혀 다른 이제 장르이기 때문에 거기 드라마나 영화에 꼭 역사적인 잣대를 가혹하게 들이대는 것은 이제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존 인물을 지금 네. 뭐 과거, 지금 현재 살아있던 이미 세상을 떠났던 이 실존 인물을 다룰 경우에는 그 창작의 자유가 자연스럽게 그 실존 인물이 살았던 인생에 의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을 그리는데 뭐 친일파로 그린다거나 네. 하면 이거는 이제 창작의 자유가 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지금 조선 구마사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 배경이 있다는 거죠. 이 만든 회사가 자핑 픽처스 코리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자핑 네. 픽처스 코리아 있는 곳이 인민일보 한국사무처하고 또 같은 데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 인민일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네. 공산당 기관지는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의 사상을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한국을 비하하고 뭐 중국을 높이고 하는 그런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외에 그친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위해 대단히 한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드라마를 위해서도 그렇고 참 네. 이제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 저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의아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딱
들으니까 이제 바로 이해가 되고요. 결국에 이 조선금화사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했는가가 이제 드러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미나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영화 보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 영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한번 감상평을 들어볼까요? 뭐 영화평은 각자의 네네. 몫이기 때문에 제가 네.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제 느낌은 이런 좀 엉뚱한 소리인데요. 네. 이창동 감독의 버닝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스티븐 연이 또 버닝에서 같이 나오니까. 네. 막판에 또 이제 다 이제 네네. 불로 해결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뭐 영화로 들어가면 그 뭐 아칸소 주로 이민 갔던 뭐 한인 가족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희망을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뭐 그 시대 때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죠. 이제 네. 미국을 엘도라도 삼아가지고 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거기에 이제 그 손자로 분한 그 이제 윤여정 씨가 이제 할머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저희 이제 여동생이 미국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한인 교포에게 갔죠.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애바주로 이제 미국까지 이제 가셨던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쌍둥이 애들이 상당히 한국적이에요. 순전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부모와는 또 다르게 그 세상 보면은 부모와는 사이 안 좋은 애들이 많은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이 안 좋은 손자들은 그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어쨌든 감독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영화들을 볼 때 아직까지 뭐 이 한국인의 감정에서 봐서 그런지 나중에 좀 이게 좀 고생하다가 나중에 좀 성공하는 드라마로 좀 갔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안도를 했을 것 같은데 이 감독의 의도가 있으니까 약간 이제 비극적으로 이제 뭐 끝났습니다만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해주는 특히 이제 어떤 그 유토피아를 찾아서 뭐 해외로 나가는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비극으로 읽으셨는데 이 영화를 이제 비극으로 읽기에는 또 그 이후에 왜냐면 그 영화의 결말부를 보면은 그런 그 참담한 재앙을 겪고 나서 이 가족들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그 모니카와 제이콥은 사실 막 서로 워낙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 그런데 재미나게도 이 영화는 그 구원하러 온 그 장모, 어머니에 의한 그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게 그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가족으로서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말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훌륭한 점은 그 과정도 과정이지만은 그런 비극을 딛고 함께 헤쳐나가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오늘날에 그 리 아이작정 아버님 어머님이 계신 건데 그런 어떤 결말 처리가 이 영화를 특별히 서구의 관객들한테 한국 관객들보다도 더 서구의 관객들한테 어필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게 보고 있고요. 아주 버닝과의 비교는 아주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평가할 때 봉준호의 기생충과 이창동의 버닝의 비교는 되지만 그에 좀 못하는 영화로 평가를 했는데 사실 영화적 수준은 들어간 예산도 좀 아무래도 부족하고 해서 좀 딸린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버닝보다 훨씬 설득력 있고 가슴에 와닿죠. 버닝은 뭐 새 청춘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렇게 영화적으로는 거의 최고 수준이었지만 반면에 이제 미나리는 가족 이야기면서 애와 그러니까 세 세대의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버닝과 미나리의 비교는 그 정이삭 우리말로는 이제 정이삭인데 그 정 감독이 들으면 굉장히 반갑고 고마울 것 같고요. 스티븐 연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일 주소 따면은 메일 한번 보낼 건데 그때 우리 역사학자 이덕일이 이렇게 버닝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더라. 제가 아마 무지무지 좋아할 겁니다. 사실 이 영화의 화제성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 감독의 자전적 스토리를 아주 탄탄한 연출력으로 연출했다. 사실 정의석 감독은요, 데뷔작 문유랑가보라는 영화로 2007년도에 칸 영화제, 세계 최고 영화제인 칸 영화제에서 그 공식 섹션 중에 하나인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초대됐었고, 또 데뷔작이었기 때문에 신인 감독상에 해당하는 황금 카메라상에 이제 후보로 올라서 화제가 됐었고, 비록 수상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의석 감독은 못 만났지만, 왜냐면 그때는 감독에는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영화에는 관심 갖고 가는데, 그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게 르완다 두 소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미나리 이야기니까 이 문열한가보에 대해서는 깊은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미 데뷔작으로 30이 되기 전에 만든 데뷔작으로 세계 최고 영화제인 칸에서 주목할 만한 데뷔전을 펼쳤다. 그런 점에서 미나리까지 약 한 13년 정도 걸렸는데 너무 더디게 너무 늦은 거였어요. 그 사이에 만든 한 두세 편 정도는 괜찮았는데 큰 주목은 끌지 못했죠. 이제 이 영화 이후로 제가 볼 때 봉준호만큼은 아니어도 봉준호 못지않은 그런 화제를 모으면서 앞으로 그의 한 10년, 20년의 향보가 국제적 관심을 계속 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큰 화제는 연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윤여정 선생의 연기, 그 다음에 버닝에 나왔던, 그리고 옥자에도 나왔던 스티븐 연의 연기. 지금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뭐 수상 가능성은 뭐 저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은 후보에 오른 것 자체가 역사를 읽은 거죠.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예리도 뭐 후배는 오르지 못했습니다만은 자기 인생 일대 연기를 보인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버닝과 더불어 연기 면에서도 또 기생충과도 비교될 수 있는 영화지 않은가. 그리고 아역 배우인 그 앨런 김이나 누나 역으로 나오는 그 케이트 조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인데 곧잘 우리말 연기도 하고 해서 이 5명의 그 앙상블 연기가 이 영화의 가장 큰 그 덕목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윤여정 선생의 그 여우조연상 후보 지명에 우리가 모두 지금 감동하고 있고 지금 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뭐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4월 26일 날 결정이 됩니다. 그때까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보다 이 영화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코리안 디아스포라, 보통 한인 디아스포라, 한국인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비로소 국제적으로 환기시키면서 한국의 그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강제적이든 그 이민의 역사에 대해서 주목하게 했고 그것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미나리의 그 영화 역사적 의미는 저는 기생충을 능가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영화적 수준은 기생충을 좀 못 미치고 그 성취야 뭐 기생충이 못 미친다 할지라도 코리안 디아스포라,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우리가 사실 잊고 살았잖아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유럽인 성경에서의 그 이스라엘 디아스포라에는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면서 한국인 디아스포라는 전혀 뭐 무관심하게 살아왔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국내적으로 이렇게 환기됐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이 영화한테 큰 칭찬을 하고 싶고 성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학적으로서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한번 좀 미나리와 연관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시면 우리 시청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약 700만 명 정도의 뭐 한인들이 있다 그러죠. 네네. 제가 그 해외 나가서 요즘은 이제 오히려 해외에 사는 분들이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고민이 뭐냐면 자기 2세, 3세들이 이제 한국에 관심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분들은 700만에 달하는 그 해외교포 이분들을 갖다가 우리 이제 내국 그 사람들과 어떻게 이제 같이 그 후손들을 같이 이제 우리가 같이 보듬고 가느냐가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뭐 정부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표가 안 되면 그분들을 투표권이 있었으면 이렇게 난리 날 텐데 투표권이 없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선조 쇄국 정책을 하다가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해외에 엄청 가기 시작했는데 해외 간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립운동하러 목적의식적으로 간 분들이 있고 또 이제 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이게 둘이 하나가 나중에 결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미국 이민 같은 경우도 뭐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 이민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1883년에 외교 사절이 미국 땅을 처음 밟으면서 시작하는데요. 공식적인 이민은 1902년에 인천에서 121명이 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이제 가는 건데요. 여태 이 배경들이 다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알렌이라는 의사가 뭐 고종의 주치 비슷하게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알렌이 이제 갑신정변 때 칼 맞은 민영익을 고쳐주면서 이제 고종의 신임을 얻고 하는데 당시 이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을 주로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했는데 숫자 많아지니까 중국인들이 파업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일본인 끌어들었는데 일본인들도 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한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알렌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알렌에게 부탁한 사람이 데실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동서개발회사라는 거를 세워요. 그래서 해외 하와이 뭐 이주민을 모집하니까 별로 호응들이 없어요. 뭐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인천에 용동 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그 감리교회 목사가 또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 감리교회 그 교회 신자들이 한 50명 껴서 이제 121명이 가는데 이들이 가장 이제 첫 번째 건너간 거고 그 중에 이제 미국 도착해가지고 신체 검사에서 20명이 탈락하고 이제 101명이 하와이에 가서 하와이 4개 섬에 32개 농장에 각자 이제 흩어져 가지고 노동을 하기 시작한 게 그 미국으로 이주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공식적인 역사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저 멕시코로 가고 쿠바로 가고 하는 애니깽의 소재가 되는 것들 다 이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온 분들하고 합쳐가지고 그런 미주 지역의 한일 디아스포라 역사가 되는데 한국 역사에서는 감동적인 게 이분들이 아주 저임금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2년 동안은 보수를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 뭐냐면 그 유엔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걸 다 깠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분들이 나중에 뭐 안창원 선장도 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전부 다 애국공채라 그럴까요? 이 공급에서 얼마를 모아가지고 독립운동에 다 헌납을 했던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어려워가지고 건너갔는데 그 기독교 신자들이 많았고 어려워서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당시 농장주들에게 착취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돈에서 일부를 또 떼가지고 독립운동에 헌납했다는 그런 이제 독립운동사와 이민사가 같이 결합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분들이 하죠. 지금 우리 이 소장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우리한테 잊혀진 그 이유가 우리 이제 한국 독립운동 하신 분들 홀대하는 거가 거의 그냥 같이 연장선상에 있네요. 완전히 네네. 그리고 너무너무 지금 가슴 아픈 얘기인데 사실 저도 지난 몇 년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소재가 이 문제입니다. 가령 제가 광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일성 선생의 문제, 그다음에 또 윤희상 선생의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그 1937년 그 소련에서 그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됐다가 거기서 결국에 삶을 마감하신 검은 머리의 차이코프스키라고 불렸던 정추 선생. 아주 한국의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분인데 이런 분들의 삶에 저는 지금 사실 꽂혀 있는 중인데 미나리가 정말 반가웠던 거는 어쩌면은 미나리를 계기로 이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이제 극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덕일 소장은 여전히 독립은 됐지만 역사적으로는 독립 안 된 한국의 친일, 정확하게는 부일 사관과 지금 싸우는 그 최전선에 서 계신데 결국에 미나리를 통해서 우리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문제를 짚으면 그 영화는 독립운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영화입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연결시켜서 미나리의 역사적 의의를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싶고요. 사실 애니깽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스페인어로 에너켄의 이제 그냥 우리식 발음으로 애니깽했는데 사실 그 김호선 감독이 1996년인가 만들어서 97년에 개봉시킨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죠. 애니깽. 장미 씨. 네네, 장미, 그 다음에 고, 임성민, 네, 등등. 그런데 그 영화는 이제 그 96년 대종상 스캔들 때문에 그 영화의 정당한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때 영화가 개봉도 안 됐는데 그 영화를 막 작품상, 감독상 막 상을 막 줬어요. 그래서 들고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96년은 한국 영화에서 중요한 한 해였거든요. 꽃잎이라든지 뭐 은행나무 침대라든지 등등. 근데 그 영화들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작품상과 감독상을 그냥 애니킹에 줘버린 거예요. 사전에. 네. 그래가지고 그 지금까지도 그 대종상과 연관된 흑역사로 대표격입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그 이 영화를 그때는 안 보고 넘어갔는데 미나리를 계기로 해서 그 영화를 찾아봤는데요. 놀라운 영화입니다. 1905년, 아까 1902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하와이 미국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멕시코 메리다시 메리다 항에 천몇백 명이 갑니다. 그게 이제 그 속아서 간 거죠.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독립운동하러 간 사람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데 후자 지역이었는데 가보니까 뭐 완전히 진짜 혹독한 현실에 고생을 죽도록 하고 그런데 결국에 그분들이 돌아오지 않고 멕시코와 쿠바 등 이제 그 번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쿠바가 이제 100주년 2021년이 100주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영화와 연관해서 짚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대충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하면서 저는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한 번 더 같이 더 짚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2탄에서 계속 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예, 재밌었습니다. 네, 2탄 때 또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